이 커뮤니티 케어,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 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 정의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커뮤니티 케어가 나왔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제 변화 쪽은 이제 두 개의 큰 변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져서 202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는 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되는데,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세계 두 번째 됩니다. 일본 이제 다음 정도로 해서 24.3%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고령화되는 속도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라갖고 이제 2040년, 5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일본마저도 지키고, 그리고 2060년 되면요, 65세 비율이 전체 인구 구성에서 40% 정도까지 갑니다. 네. 65세 이상이 보면 전체 인구의 40%예요, 오늘. 네, 아주 놀라운 사회 변화 쪽부분인데, 203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도 경험하기 못한 초초 고령 사회 전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각종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가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6세로서 보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90세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단하다. 이쪽 보면은, 근데 남자도 90세는 아니지만 94. 아니까 84.6%인가 이렇게 갖고 여성과 남성의 차가 한 6세 정도 나는데 세계 1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대 수명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뭐 하나도 병이 없는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되는 형태의 부분이고, 네 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뭐 한 44%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무거운 사회적 짐을 또 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이어서 나이가 들어서 80세, 90세까지 사는데 이분들의 삶을 또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종합병원에서 또 심폐소생술 하면서 살리고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의료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쪽 그런 부분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노인 빈곤 가구 부분에 대한 퍼센트가 40%가 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소득 보장이 되기 때문에 10% 내외 정도 되는, 우리는 40%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인구에 있어서 상대 빈곤율,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16.7%로 OECD 국가에서 4위입니다. 일주로. 그러니까 고령화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여러 분야 쪽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동체를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 그래서 의료 부분이 제일 이제 큰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기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건
있으니까 기존과 같은 병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사회가 지탱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에 근거한 돌봄 의료 서비스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나라도 역시 준비해 왔고 우리나라도 정책 방향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의 끈, 신뢰 이런 게 상실되게 되면은 공동체는 해체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속 가능하게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의료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서비스나 여러 부분에서도 이제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서 말씀하신 임종환 교수님 말씀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적인 의미라고 하니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목회 활동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그런 신앙적 관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짧으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짧고 비기독교 사회고 다종교 사회 속에서 또 특별히 초창기에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관점이 강렬한데 대신 좁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시대, 경제, 정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서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 자연히 이제 내세적인 구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현실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의 이런 상황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니까 탈신앙적인 그래서 한국 교회 그동안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탈사회적인 탈신앙적이 아니라 탈사회적이고 그다음에 내세 중심의 개인 중심과 그런 개인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형성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선교로 나가서 지금 170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은 그 밑바닥의 신앙관에서 선교관은 거의 이제 이런 한국 교회 형성된 개인 중심 영혼 구원, 탈세상적인 것, 내세 중심적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신앙이 일상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을 목회나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교회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지역사회가 들어오고 교회와 지역사회 엄청난 담을 헐고 그동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고립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게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 방법론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문명 전환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관의 전환, 신앙관을 가져올 수 있는 신학의 전환, 특별히 목회자, 또 신학교 교육이랑 다 연관돼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오랫동안 그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를 연구하다가 어느 때부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해석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질문해요. 이 본문을 가장 잘 아는 본문인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영생의 개념 그 속에 모든 이제 한국 교회 신앙과 교회론과 구원론과 선교론이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보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인간의 믿음의 응답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통째로 읽어가지고 영생의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의미를 그동안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했구나. 이건 영생에 대한 개념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해 왔는데 사실 후반부의 영생의 개념은 전반부가 있지 않으면은 성립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만 결과적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부가 강조가 돼야 되겠고 전반부가 신앙의 기본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이제 마을 목회나 지역이 결국은 세상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세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그건 인간만 말하지 않고 세상도 말하지 않고 전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돼야 뒤에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저는 앞부분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강조점인 구원론을 앞부분에다 세우려고 그러는데 앞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생명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성교나 신앙은 전부 구원론 중심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빠졌냐면 창조 세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창조와 구원을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누구 관점에서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 얘기해야 현실도 얘기하고 세계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하는데 요 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얘기하니까 너무 개인과 영혼과 내세 중심과 좁은 의미의 교회론을 신앙이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생명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생태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생태계 속에는 인간과 세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영역과 통치 영역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환은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구속 신앙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는 전환의 첫 출발점이다. 요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 마을 목회 얘기를 제가 새롭게 해요. 옛날에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창조 세계와 구속 신앙이 이제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생태과 생명 전체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교회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신앙과 선교의 관점이 전체를 포괄해야지 그동안 너무 세상으로부터 또 뭐 현실로부터 계속 부터 이게 좁혀온 이 좁은 신앙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 임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 생명 생태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생태적 돌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후 의미 속에서 얘기하시는데 네. 그 생태적 돌봄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저희 살림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말씀이 늘 떠올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도둑이 훔치고 빼앗고 멸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처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 지금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자기도 못 누리고 남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그런 돌봄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삶과 그런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케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키는 커뮤니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좋다 좋지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다 하신 그 순간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할 때 하나님이 참 좋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공동체잖아요. 모두의 공존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데 지금은 위기가 더구나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 두렵고 절망스럽긴 하지만 그 태초에 그 아름답던 그 순간에 부르신 그 기억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올리브백은 파국적 희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파국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보면서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분명하게 분별해내면서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역에서의 돌봄의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보면 약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그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진 거지 누가 많이 가졌거나 조금 가졌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면 많이 갔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구를 3.5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건 2.5개의 지구를 도둑질한 거고 1년으로 생태 용량 1개의 날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에 다 써버리거든요. 1년치의 것을. 그럼 5월부터 지금까지는 남의 것으로 가난한 자의 것으로 후손의 것으로 자연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도둑질한 게 빚을 낸 거라면 갚을 수나 있는데 지금은 갚을 수가 없다. 탕감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얘기 나누다 보면 출발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시작해요. 텀블러 써야죠. 뭐 일회용 쓰지 말아야죠. 내지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야죠.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거는 늦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회가 마을 안에 있으니 마을 안에서 마을이 지금의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누구와 함께 이걸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교회가 주시해야 하고 교회도 그 안에 일원이니까 교회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뭐 수도요금이나 쓰레기 배출량이나 음식 먹는 거를 고지서를 통해 보면 자기 책임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걸 분석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는 게 자기 저울 안에 올라가서 확인하게 되잖아. 나 이거 심각한데? 이러니까 교회도 스스로가 자기 저울 안에 이 탄소라고 하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2030년까지 50%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교회 안에 교육 워크숍들이 좀 실천 워크숍들이 열려야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내지는 이웃 종교하고도 연합해서 결단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고 그 힘이 지역 사회를 탄소 사회의 종말을 가져오는 돌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자들도 30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위기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이 탐욕스러운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급진적 전환이 와야 하는데 그건 마음과 태도의 급진적 전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신앙인들에게서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또 이웃종교들과 더불어서 이 생명을 중심에 놓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막 분석하면서 이거는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쉽게 찾는 것은 전환마을 운동이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비전을 공유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난 이랬으면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그 전환의 상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충분히 토론을 해보는 거죠. 너무 현실적 토론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는 걷는 게 즐겁고 자전거 타는 게 즐거운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뭐 저는 그렇거든요. 도로를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 면허증이 없거든요. 자동차가 덜 다닐 수 있게 도로를 좁혀주면 불편하고 자동차세도 많이 뭐 올리고 이러면 유류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차 안 갖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정말 자유롭게 특별히 기성세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층은 여성이고 청년이고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의 위기가 두렵고 정말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 살림에서는 지구 돌봄 서클로 모여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들만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위기를 공감하고 절망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때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거 되겠냐라고 먼저 판단해 버리는데 이제는 되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2000년대 초에 탄소 그 중립을 위해서는 거의 뭐 그 7, 8%만 줄여도 됐는데 이제는 20%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하고 머지않아서 절반을 줄여야 하는 충격이 곧 오게 될 텐데 이게 하루라도 더 빨리 덜한 충격 속에서 탄소 중립의 사회를 만들려면 충분히 상상하는 사회를 바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공동의 노력 속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면 설상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실패하더라도 나 때에는 못 이루고 후손들이 그 위에 실패 위에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이 앞서서 그 상을 그리고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창조의 때에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창조 세계의 돌봄을 이루는 교회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마을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특히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염병은 사람을 차별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취약한가를 생각해 보면 계층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사회학자들은 신체 질병과 건강은 계층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도 더 하류층이 더 많이 시달리고 수명도 짧고 또 이제 그 병도 다르죠. 그 부자들이 걸리는 병과 또 그 육체 노동자라든지 하류층이 겪는 이제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재난, 뭐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도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은 사회 하류층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뭐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는 대상들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어떤 시설 돌봄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설 돌봄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자본과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설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뭐 사고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소송도 나고 뭐 하고 요양원도 좀 비슷한 문제들도 있고 뭐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취지인 것이죠. 남한테 맡기지 않고 사설 기관에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협동의 방식으로 애를 좀 잘 키워보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훨씬 전에 일본에 그런 탐방을 가서 방문했을 때 복지 클럽 생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생협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인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내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노인들이 말년에 낯선 시설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환경과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강조해서 말하는 게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뭐 그 실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냥 그 살던 마을 안에서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생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제 새롬께서도 그런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돌봄 체계를 갖추고 또 돌봄의 어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까 이제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돌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돌봄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우리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회의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 그냥 일반 도서관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물론 뭐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도서 대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도서관 운동하는 분들은 이 작은 도서관이 생활 밀착형의 지역 공동체 운동의 거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서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을 돌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요즘에 경기도에서 이제 마을 관리소라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빈 공간이나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안산에서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관리소 가보니까 몇 분들이 이제 상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집에서 다 장만하기 힘든 공구, 비싼 공구 같은 거 몇 세트를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저렴하게 가져가서 뭐 무료로 빌려가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사소하지만 택배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 주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집을 고쳐준다든지 취약계층 돌봐주는 것도 그 사업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관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자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노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들을 위한 그런 그 서비스라든지 돌봄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지만 노노 케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아까 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인구가 확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노인들이 다 노쇠하고 힘이 없어서 활동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정하고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뭔가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노인 그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서비스는 이미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다양하게 마을 학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마을 학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격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요즘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하는데, 동네에서 오징어 게임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하면 그냥 물 떠다 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환경이었는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단순히 마을에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또 이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혜라든지 또 공동체적인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을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은 딱히 돌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는 또 20, 30대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사실 우리가 고독사 얘기하면 다 이제 독거노인들 이렇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를 보면 고독사가 제일 많은 비율은 50대가 제일 높아요. 60대만큼 40대가 높고요. 70대만큼 30대가 높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의외로 고독사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움에 지쳐 있고, 아까 자살 얘기도 하셨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에서 자살률은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20대 자살률은 증가했어요. 특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고요.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육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다 취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마을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무슨 그 돌봄 전문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 통합 돌봄 시대에 대해서는 그 제가 KBS 다큐원 프로그램에 감염병 시대 사회적 의료를 말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뭐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러한 지금 마을마다 의료사회 협동조합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시대가 오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는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왕진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자신이 사는 집과 마을에서 치유받는 것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으로 벌써 이제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가 치유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위험이나 재난이나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 시설이나 저기 우리 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시설이나 건물 중심으로 병원으로 오라, 교회적으로는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가 있는 어르신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의사가 왕진을 하는데 의사 혼자 안 되니까 간호사와 같이 들어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건강 리더로 육성을 해서 이 커뮤니티를 마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고령화 이제 뭐 인구의 반이 고령 인구가 되는데 이걸 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지역 사회 자체가 마을 자체가 그 커뮤니티가 치유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치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주역이신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에 병원으로 오라지 않고 의사가 마을로 왕진을 간다고 했을 때 교회는 의사가 왕진의 개념이 있다면 교회는 신방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신방이라는 것들을 저희 교회는 이제 봄에는 교인 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건물이나 이러한 시설로 사람을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왕진이나 신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는 돌봄 시대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건물 중심의 교회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마을과 함께 돌봄 마을을 만드는 교회로 이제 전향하는 시점에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돌봄 마을 교회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시초에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랑 의논을 하실 때 마을의 건강 리더를 키워서 마을을 건강적으로 돌보자. 그래가지고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랑 연결해서 건강 리더 육성을 했고 이제 3월 22일에 우리가 수료증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에 이제 잔치가 되겠고 하겠고 거기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환경 리더 교육을 우리 지금 유미호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마을에 한 10명 정도의 건강 리더 마을을 생태적으로 돌보면 환경 리더들을 하면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을에 이제 돌보미가 돼서 돌봄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돌봄 마을이 가능하겠구나. 이 두 분과 지금 사실은 네트워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돌봄 마을을 추진하면서 임종환 교수님이랑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여기 시의원 회의실에 가서 돌봄 마을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랑 토론을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옥상에 생태 텃밭을 꾸민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건강도 돌봐드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들이 그러한 생태 리더들이 있고 생태 텃밭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돌봄 마을이라는 것을 돌봄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첫 번째 돌봄 그러면 복지적 돌봄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통합 돌봄 시대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 얘기하는 건강적 돌봄. 그 다음에 지금 생태적 돌봄. 이따가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말씀인데 유미호 선생님은 이제 마을 교회가 지구를 살린다라는 교회가 정말 이런 생태적 돌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태적 돌봄이라는 건 좀 낯선데 건강 돌봄, 생태 돌봄 더 나가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이 외로웠는데 마을에 있는 문화 리더들이 나가서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제 우리 꼽사리 영화제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마을 스스로가 통합적으로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커뮤니티 돌봄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봄 마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서는
병원이라는 제도나 건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을 스스로가 돌봄 마을이 되고 돌봄 교회가 되고 돌봄 병원이 돼가지고 스스로 커뮤니티가 돌보는 이 돌봄 마을을 꿈꿔야 된다고 해서 그 통합 돌봄이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 그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 네 가지 돌봄이라는 통합적 돌봄을 제가 생각했고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그 건물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돌봄이 이 덕분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 예장 통합 측에 이번에 총회 주제 해설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마을을 품는 교회가 주제 해설서인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한국일 교수님에게 마을 신방에 대해서 돌봄 시대에 청탁이 왔고 저는 사례에 대해서 청탁이 와서요. 지금 사례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마을 신방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면 마을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할 때 이제 마을 신방 이라는 것이 이 통합 돌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일 교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마을 돌봄 시대에 마을 목회가 어떻게 전개될까의 문을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으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